69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위대한 치킨의 탄생. 저자 스티브 로빈슨. 출판일 2023년 8월 24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국민 브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자. 책 소개. 위대한 치킨의 탄생은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치필레의 성공 비결을 담은 책이다. 애틀랜타의 한 쇼핑몰의 1호점을 개업하며 로컬 브랜드로 입지를 다진 치필레는 이후 미국을 대표하는 국민 브랜드로 성장했다. 또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명실상부 버거의 나라 미국에서 업계 시장 점유율 1위와 프랜차이즈 대기업 맥도날드의 2배를 넘는 점포당 매출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토록 거침없는 성장세에는 치필레 전 부사장이자 최고 마케팅 책임자 스티브 로빈슨의 공이 컸다. 그는 젖소가 닭고기 많이 먹어 를 외치는 전례 없는 광고 캠페인으로 소고기 패티가 주를 이루던 버거업계에서 치킨버거의 대중화를 이끈 주역이다. 치필레는 창업자인 트루의 캐시의 경영 철학에 따라 철저한 기독교적 청지기 정신을 실천한다. 일요일에는 매장 문을 열지 않는 것,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는 것, 본사가 아닌 매장 운영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지키는 것, 직원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 등. 그 결과로 이중견 기업은 구글보다 치열한 6만 일의 입사 경쟁률과 소비자 만족도 8년 연속 1위라는 이례적인 타이틀까지 거머쥐었다. 반비례한 관계라고 여겼던 매출과 복지를 함께 책임지며 대중성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확보한 이 어려운 일을 치필레는 모두 해냈다. 대한민국 치킨집 3만 시대의 경쟁력 있는 장사의 비결이 궁금한가? 회사, 직원, 고객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무해하고 아름다운 치필레 월드로 당신을 초대한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누구에게도 갑질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기업의 표본을 제시하다. 우리가 패스트푸드점에 마음 편히 갈 수 이유는 무엇일까? 빠른 시간 안에 값싼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경제성 때문이다. 하지만 이 편리함의 대가로 고칼로리 음식이 주는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로 인한 단절감을 느끼기도 쉽다. 치필레는 이러한 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했다. 우선 기름진 소고기가 아닌 그릴에 구운 닭고기를 사용해 칼로리를 반으로 줄였다. 여기에 특제 땅콩 소스로 감칠맛을 더하고 획일적인 막대형 감자튀김을 벌집 모양으로 바꾸는 도전을 감행했다. 결과적으로 치필레의 시그니처로 자리잡은 그릴드 치킨 샌드위치와 와플 프라이는 맛과 건강 그리고 재미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고 경쟁사들이 앞다투어 치킨버거를 출시하는 움직임에도 일조했다. 치필레는 메뉴 구성부터 직원 교육까지 모두 고객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핵심이다. 정확히는 고객을 환대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다. 한 예로 고객의 고맙다는 인사에 제 기쁨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처음에는 이런 오글거리는 표현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치필레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사내 문화부터 갈고 닦았다.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는 애초에 싹을 잘랐다. 전전긍긍하며 매출을 유지하는 점포들을 대규모 점포 하나가 떠받드는 피라미드 구조 같은 거 있을 수 없었다. 그렇게 업계 내 평균 근속연수를 훨씬 넘기며 일하는 직원들은 늘어났고 이런 환경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은 절로 고객을 향한 진심과 따뜻한 눈맞춤으로 이어졌다. 젖소가 쏘아올린 작은 공? 팬덤 형성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다. 브랜딩에서 마스코트와 캐릭터는 빠질 수 없는 필수 요소다. 심지어 지자체에서도 자체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하고 이를 각종 기념품으로 제작해 또 다른 수입원을 마련한다. 이러한 브랜드 마스코트 브랜드 마스컷의 영향력을 일찌감치 파악한 기업이 바로 치필레다. 닭고기 요리 전문점에서 닭을 전면에 내세우는 전략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치필레는 젖소를 등장시켰다. 고속도로 위에 설치된 거대 광고판에서 젖소가 글씨를 쓰고 있다. 닭고기 많이 먹어. 어설픈 맞춤법과 함께 사람들이 소고기 좀 그만 먹었으면 하는 젖소의 바람이 드러나자 대중은 열광했다. 출퇴근길 교통체증에 불쾌지수가 올라가다가도 이 순진하고 귀여운 젖소 때문에 웃음이 터지는 유쾌한 경험 소비를 선사한 것이다. 그렇지만 치필레가 젖소라는 신박한 아이디어 하나에 의존했다면 지금과 같은 명성을 떨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젖소가 단지 기업의 홍보 수단이 아닌 모두가 친근하게 여기는 슈퍼스타로 거듭나기를 바랐다. 매해 대학미식 축구 경기장에서는 젖소 인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관객들이 무려 치킨버거를 먹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치필레가 있는 모든 곳에 젖소가 함께했고 그 현장은 그 자체로 축제와 같았다. 위대한 기업은 무엇이 다를까? 치필레는 젖소로 얻은 대중적 인기를 사회적 영향력으로 확대했고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타인의 기쁨에서 찾으며 창립 이래 지금까지 회사 순이익의 10%를 기부하고 있다. 그렇게 시장 패러다임을 뒤바꾼 혁신적인 발상과 종교적 신념 그리고 젖소가 만나 위대한 치킨은 탄생했다. 저자 소개. 저자
스티브 로빈슨, 마케팅 컨설턴트. 스티브 로빈슨은 1981년부터 2015년까지 34년간 칙필레에서 재직하며 부사장과 최고 마케팅 책임자로 활동하다 은퇴했다. 오늘날 로빈슨은 조직 문화와 브랜드 마케팅 체계에 관한 컨설턴트와 강연자로 활동한다. 엘라베마주 폴리의 옥수수 재배 농가이자 기업가인 집안에서 태어난 로빈슨은 2년제인 포크너 주립전문대학에서 경영학으로 준학사 학위를, 오번 대학교에서 마케팅으로 2학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노스웨스턴 대학교 메디런론 광고대학원에서 광고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아내 다이앤과 애틀랜타에서 거주하는 로빈슨은 슬하의 두 자녀와 4명의 손주가 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들어가며 2012년 12월 31일 칙필레 창업자 S. 트로의 캐시는 조지아돔 기장의 측면 경계선 사이드라인에 나와 나란히 서 있었다. 7만 2천 명의 대학미식 축구 팬들의 우렁찬 응원 함성이 우리를 에워쌌다. 캐시는 1997년부터 16년 연속으로 식전 행사에 참여했다. 젖소 봉제 인형들이 천장에서 낙하산을 타고 비처럼 내려오고 빵빵하게 부풀린 젖소 풍선 인형이 닭고기 많이 먹어 슬로건이 적힌 소형 비행선 위에 올라탄 채 돔 경기장 상공을 날아다녔다. 그간 몇 번의 행사에서는 댄으로 불리는 그의 장남 도널드 캐시가 미국 국가를 트럼펫으로 연주하기도 했다. 칙필레 피치볼은 언제부터인가 승부를 겨루는 경쟁이라기보다 일종의 가족 행사가 되었다. 팬, 젖소, 선수, 지도자 모두가 마치 축제를 벌이듯 돔 경기장에서 몇 시간씩 함께 어울려 미식축구를 즐겼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클램슨 대학교와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가 맞붙은 이 경기가 트루의 캐시와 칙필레에게는 이제까지의 경기와는 사뭇 달랐다. 무엇보다 이제 91살이 된 트루의 캐시가 1997년부터 칙필레가 후원해오는 대학미식축구 플레이오프 치볼이나 2008년에 출범한 대학미식축구 개막전 칙필레 킥오프 게임에 몇 번이나 더 참석할 수 있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가 2014년 정규 시즌이 끝난 뒤에 막을 올리는 CFP의 개최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깊이 관여했다. 만약 애틀랜타가 개최 도시로 선정된다면 칙필레볼은 3년마다 CFP의 준결승전 경기를, 나머지 해에는 상위 20개 팀 중 2팀의 경기를 개최하게 될 터였다. 또한 애틀랜타는 대학미식축구 전미 챔피언 결정전인 내셔널 챔피언십을 개최하는 도시 명단에도 포함될 수 있었다. 이렇게만 된다면 칙필레에게도 커다란 기회였다. 마스코트 젖소와 제품을 포함해 칙필레의 모든 것이 CFP의 7개 경기에 참여하는 팬들에게 경험의 일부가 될 것이 확실했다. 이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중계되는 7개 경기 모두에서 칙필레 광고가 수시로 등장함으로써 닭고기를 더 먹으라고 외치는 변절자 젖소의 팬이 몰라보게 증가할 수도 있었다. 요컨대 2012년 마지막 날 트루의 캐시와 내가 경기장 사이드라인 바깥에 서 있던 그 순간 칙필레 브랜드는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문턱에 서 있었다. 나는 관중의 뜨거운 함성 속에서 캐시가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말했다. 회장님께서 16년 전에 내렸던 결정이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가 나를 쳐다보았다. 16년 전의 일이었다. 피치볼 역사상 최초의 타이틀 스폰서가 되는 문제로 칙필레 경영위원회 부에서 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4대4로 팽팽히 맞서 교착 상태에서 빠졌었다. 그때 위원회에는 참석했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캐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찬성의 표를 주었다. 이로써 대학미식축구와 관련된 마케팅 기회와 제휴관계의 문이 활짝 열었고 그 여정의 끝에서 칙필레는 전국적인 브랜드로 우뚝 설 수 있었다. 그 사이 2012년 현재 칙필레 매장 수는 3배 가까이 불어나 1683개가 되었고 칙필레 전체의 연매출은 무려 8배 증가해 46억 달러를 넘어섰다. 마침내 경기의 막이 오를 때가 되었다. 캐시는 경기 진행요원들의 신호를 받아 중앙선으로 나가서 공격과 수비를 결정하기 위해 양 팀의 주장들이 보는 앞에서 동전을 던졌다. 나도 그랬지만 캐시도 그 순간을, 특히 건장한 대학미식축구 선수들 사이에 서 있는 구순 노인을 향해 환호하는 관중의 뜨거운 에너지를 사랑했다. 관중석을 가득 메운 수만 명의 팬들을 올려다보면서 캐시도 나도 그가 45년 전에 시작한 프랜차이즈 업체의 영향력과 규모를 새삼 실감했다. 전국으로 뻗어나간 칙필레 모든 매장의 하루 방문 고객을 합치면 조지아돔 30개를 채우고도 남았다. 그런데도 캐시는 매출 규모와 고객 수에 대해서는 단 1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엄청난 수치가 그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저 사업의 성적표일 뿐 그의 존재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는 개인적인 접촉에 관심이 더 많았다. 고객 1명과 운영자나 매장 직원 1사람과의 1대1 대면 말이다. 31년간 나는 캐시가 그런 1대1 관계를 맺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았다. 좋기 수천 건이 넘는다. 절대 과장이 아니다. 나도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의 하나였으니 믿어도 좋다.
칙필레 CMO이자 부사장으로서 내 역할은 칙필레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전략적 틀과 도구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반면 트로의 캐시는 칙필레에 따뜻한 마음을 주입했다. 나는 출근 첫날부터 캐시가 어떤 인물인지 단박에 알아보았다. 브랜드 구축에 필요한 직관과 지혜와 자비로 똘똘 뭉쳐 있었다. 내가 그때까지 보았던, 상상했던 어떤 것보다 위대했다. 특히 대가 없이 베푸는 자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은혜로운 자비가 칙필레 브랜드와 동의어라는 사실을 트로의 캐시보다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마케팅과 광고가 매일 새로운 고객을 창출할 수도 있지만 캐시는 우리가 그런 관계를 은혜로운 자비를 통해 유지해야 한다고 줄곧 강조했다. 우리 같은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그런 자비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친절한 미소, 눈맞춤, 개인적인 관계, 모든 사람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 등. 게다가 그는 그런 행동을 말로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보기를 보였고 은혜로운 자비로 충만한 문화를 창조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칙필레처럼 은혜와 자비를 행한다면 사람들은 그런 모습에서 창업자의 신앙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칙필레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트로의 캐시는 신앙에 기반을 두는 리더가 될 생각이 꿈에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칙필레가 교회나 사역단체가 아니라고 우리 앞에서 못을 박았다.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보자. 나는 포장지나 컵바닥에 성경 구절을 새기지도 매장에 전도용품을 비치하지도 않겠네. 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념을 알아주기 바라네. 예수께서도 나는 너희가 복음 전도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지 않은가? 나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를 기대한다. 나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길 바라네. 일요일 휴무 정책이 트로의 캐시로서는 가장 노골적인 커밍아웃이었다. 그가 청중에게 나는 성경적 원칙과 좋은 사업 관행이 모순되거나 충돌하는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그가 은혜로운 자비와 진리를 실천하려는 하나의 노력이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진리보다 자비가 더 중요했다. 그가 칙필레와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은 건강한 관계였다. 주일학교에서 자원봉사하며 만났던 수백 명의 10대들에게, 칙필레의 신규 매장 앞에서 밤샘 야영하는 연간 수천 명의 오플런 고객들에게, 수만에 달하는 칙필레 매장의 젊은 직원들에게 자신이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관계 말이다. 그런 관계는 분명 선한 영향력을 생성시킬 굉장한 기회였다. 하지만 짐작컨대 그는 꿈에서도 그런 기회를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나는 캐시의 그런 헌신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이 영적인 삶에서의 내 개인적인 욕구와 일치한다는 사실이었다. 다시 말해, 나는 나와 내 상사가 신앙이나 삶의 원칙에서 서로 충돌하지 않는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는 희망을, 나의 성경적 가치와 원칙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의 일원이 되었다는 희망을 보았다. 내게 커리어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수단이었다. 그것도 전도사나 설교가 혹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은혜로운 자비와 진리의 복음을 일과 삶에서 실천하려는 직장인으로서 말이다. 칙필레는 성경적 가치와 원칙에 토대를 둔다. 그리고 사람들을 귀히 여기며 봉사하고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베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런 가치와 원칙을 실천한다. 그렇다면 그런 가치와 원칙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근본적으로는 창업자가 그 원천이었다. 트로의 캐시는 1946년 자신의 첫 식당 드워프 그릴에서 이런 환경을 정착시킨 것을 시작으로 훗날에는 칙필레 매장과 종국에는 칙필레가 주최하고 후원하는 모든 행사에까지 확대했다. 문화는 브랜드의 성장을 촉진하는 비옥한 토양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널리 인정받고 명확하며 강력한 문화는 위대한 브랜드가 꽃피울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 쉽게 말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고객이 애정을 쏟는 문화는 사랑스럽고 영속적인 브랜드로 만개한다. 이를 뒤집어 보면 나약하고 불분명한 문화는 반드시 나약한 브랜드로 이어지고 정서적 비전과 가치가 명확하지 않은 문화에서는 사랑스럽고 영속적인 브랜드가 탄생할 수 없을 거라는 뜻이 된다. 나는 반도체 등을 생산하는 미국의 테크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놀이공원 식스플래그스 오버 조지아를 거쳐 칙필레의 둥지를 틀었다. TI와 SFOG는 물론이고 칙필레에 합류한 초창기 시절 나의 직업과는 어떤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다. 조직에 성공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영리하고 혁신적인 마케팅, 브랜드 전략, 프로그램 등에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솔직히 나는 지배적이고 강력한 이 전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다. 오해는 마시길.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내게 무용지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것들은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준 중요한 요소들이었다. 다만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디어와 실행을 보완하는, 아니 심지어는 그것들보다 더 우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바로 조직 문화였다. 오늘날의 칙필레는 명실상부 업계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었다.
칙필레의 이런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략과 사업 아이디어 모두는 트루의 캐시가 창조한 문화에서 잉태되었고 칙필레의 브랜드 본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10장에서 설명하겠지만 칙필레의 브랜드 본질은 탁월함이 고귀함과 만나는 곳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과 커리어, 그리고 칙필레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의를 표하고 영광을 돌리고 싶다. 내 커리어도 그렇지만 칙필레의 성공 신화도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누구든 혼자 힘이나 지혜로 완성하는 것은 고사하고 꿈조차 꿀 수 없는 이야기다. 더러는 자신의 육체에서 빠져나와 상황이 저절로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는 유체 이탈의 경험과 비슷했다. 칙필레의 문화는 위대한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런 문화에서 칙필레에게, 매장 운영자에게, 트루의 캐시에게 봉사하는 것은 정말이지 특권이었다. 나는 내게 그런 특권이 주어진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아울러 나는 그 여정에서 칙필레 문화가 내게 얼마나 귀중한 선물을 주었는지도 깨달았다. 나의 직업적 성장만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비옥한 토양이 되어주었다. 이 책은 그런 나의 발견과 여정에 관한 이야기다. 새로운 프랜차이즈 패러다임. 맥도날드, 버거킹, 웬디스 이네로라 하는 브랜드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 마케팅 지원은 역피라미드 구조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가맹본부의 최고위자들이 통제권과 전략과 돈을 대부분 좌지우지하는 구조다. 원칙적으로 볼 때 그들 브랜드가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하는 수단은 두 개로 좁혀진다. 첫 번째는 매체, 두 번째는 할인, 다른 말로 저가정책이다. 게다가 가맹점 사업자들은 매장 차원에서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권한과 힘이 사실상 전무하다시피 한다. 내가 합류했을 때 칙필레의 사정도 그들 브랜드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모든 운영자는 전사적 차원의 마케팅비와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총 매출의 3.25%를 본사에 지불했고, 우리 마케팅팀은 애틀랜타에서 새로운 고객층을 창출하는 데 마케팅과 광고 역량을 집중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운영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모두가 똑같은 의문이 생겼다. 우리는 쇼핑몰에만 입점해 있고 더군다나 매장마다 유능한 리더가 버티고 있는데 왜 굳이 애틀랜타에서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 심지어 내가 칙필레오에 승선하기 전부터 트루의 캐시는 운영자들 각자가 쇼핑몰의 시장이 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칙필레 운영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성경의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될 때 그들은 관계를 만들고 영향력을 확산시킬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리고 그런 관계 각각은 자연히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지기 마련이었다. 우리는 시식을 제공하는 매장 입구를 시작으로 쇼핑몰 자체를 마케팅 창구로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어쨌건 운영자들은 임대료라는 명목으로 쇼핑객들을 상대로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를 웃돈을 주고 구매한 셈이었다. 시식을 통해 주고받는 상호작용 하나하나가 운영자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었다. 잠재 고객에게 칙필레 제품을 처음 경험하게 만들고 그들과 긍정적인 연결고리를 만들 기회였다. 내친김에 우리는 운영자가 쇼핑몰 내 다른 상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쇼핑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과 연계할 수 있을까? 다행히도 이미 이런 일들을 자발적으로 잘해오던 운영자들이 있었고 나를 포함해 마케팅팀은 그들에게서 한 수 배웠다. 우리는 칙필레 매장 입구를 넘어 쇼핑몰 내부와 다른 상점들 입구로 시식 공간을 확대하고 또한 다른 상점들, 더 나아가 쇼핑몰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더욱 다양하고 더 나은 방법들을 패키지화하기 시작했다. 또한 운영자가 제품과 매장 직원들을 주요 수단으로 삼아 쇼핑몰을 마케팅 창구로 활용하는 여러 선택지도 만들었다. 운영자들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무장하자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의 선순환이 되었다. 우리가 훌륭한 아이디어를 발견하면 그것을 다듬어 패키지화해서 모든 운영자에게 배포했다. 그런 다음 마케팅팀은 우리의 돈을 우리의 입이 있는 곳에 넣어두느니 마케팅 전략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 보기로 결정했다. 마케팅 비용을 조달하는 방식도 그중 하나였다. 앞에서 설명했듯 칙필레 운영자는 마케팅 명목으로 본사의 매출의 3.25%를 납부했다. 우리는 이것에 주목했다. 만약 매장을 브랜드 마케팅의 최일선 전초기지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다. 운영자에게 매출의 3.25%는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었다. 아니, 엄청난 부담이었다. 매장 차원에서 마케팅에 쓸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하소연하는 운영자가 한둘이 아니었다. 총 매출의 3.25%를 마케팅 비용으로 본사에 납부하고 있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결과적으로 말해 그런 마케팅 분담금이 운영자들에게 그릇된 기대치를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왔다. 각 매장의 매출을 증가시킬 책임이 회사 차원의 마케팅에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몇 년간 운영자들과 협력하고 본사 마케팅 팀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다. 마케팅 분담금 정책을 폐지할 필요가 있었다. 나는 트루의 캐시와 지미 콜린스에게 이 아이디어를 건의했다. 나라고 꾸준히 들어오는 그 엄청난 돈을 포기하고 싶었겠는가?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일단 그 정책을 포기하는 순간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을 거라는 사실도 잘 알았다. 하지만 우리는 동기를 부여하고 주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했다. 다시 말해, 운영자가 매장과 칙필레 브랜드를 성장시키기 위해 당장은 자신의 매장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시장에서 요구되는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매장이 만족할 만한 매출을 올리지 못할 때 운영자는 본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갖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었다. 캐시와 콜린스가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마케팅 분담금 정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뒤 우리는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처음으로 매장을 열었다. 이름하여 독립 매장 또는 단독 매장이었다. 이는 우리가 쇼핑몰에 더해 거리에서도 운영자들을 주요한 마케팅 주체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뜻이었다. 요컨대 우리는 패스트푸드 산업의 전통적인 마케팅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었다. 마케팅 분담금 폐지 결정은 두 가지 새로운 숙제를 내주었다. 각 매장에서 누가 마케팅을 담당할 것인가와 이제까지 본사 마케팅 부서로 보내던 돈을 운영자가 가장 유익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알아보자. 일단 운영자는 마케팅 담당자 후보에서 제외해야 했다. 가뜩이나 이미 짊어지고 있는 책임만으로도 벅찬데 마케팅 활동까지 관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터였다. 솔직히 말하면 매장과 브랜드를 위한 마케팅 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 빤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운영자에게서 답을 찾았다. 가장 성공적인 운영자 2명이 이미 상당한 돈을 써서 각자 마케팅 담당자를 두고 있었다. 우리는 그들의 사례를 본떠 모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다른 운영자들에게 물었다. 이미 매장의 교대와 주방을 각각 관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참에 매출 증대에 자신의 모든 리더십 역량을 바칠 사람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매일 말입니다. 관계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브랜드도 홍보하는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셀리어스는 한술 더 떴다. 운영자님, 매장의 매출 증대를 전담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운영자들은 스스로가 마케팅을 관리한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지가 않았다. 운영자로서 매일 매장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야 10분 이해하고도 남았다. 하지만 그들은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아주 많았고 따라서 그들이 매일 마케팅까지 책임지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했다. 여기서는 매일이 핵심이었다. 매장의 마케팅 관리자가 바쁜 점심시간 고객 응대에 손을 보태야 한다면 성공할 수 없었다. 매장 한 곳을 마케팅하자면 수백만 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었다. 이토록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커다란 사업이니 마케팅을 전담하는 정규직은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 우리는 매장 기반의 마케팅을 활성화시킬 추진력을 생성시키고자 매장 마케팅 관리자라는 독특한 개념을 도입했다. 본사 직원 몇몇과 운영자 대표 3명 웨인 하슬러, 마이클 터커, 프랭키 터너가 텍사스주 알링턴의 한 호텔에서 만나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 탄생한 개념이다. 그날 회의에서 양측은 각각 역할을 분담했다. 본사 직원들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동의했고 운영자 3인방은 마케팅 전담 정규직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매장으로 돌아가 크게 3가지 역량을 토대로 마케팅 전담자를 채용했다. 먼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장사 소질을 타고난, 한마디로 관계 지능이 높아야 했다. 그리고 소통 능력과 설득력이 두 번째 자질이었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마케팅의 모든 과정을 담당해야 했으므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어야 했다. 반면 마케팅을 제외하고 매장의 다른 모든 업무는 부족해도 상관없었다. 칙필레의 본사 마케팅팀도 합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그들 운영자는 물론이고 그들이 채용한 매장 마케팅 관리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지식과 정보를 축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본사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마케팅 인프라의 하위 요소들을 완성했다. 여기에는 채용 지침, 훈련 개발 도구, 매출 증대와 브랜드 구축 도구 등이 포함되었다. 그 결과 매장 3곳에서 모두 가시적이고 고무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매장 기반 마케팅 담당자의 가치가 그들 매장의 매출로 증명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령 그들은 정령의 밤 아빠와 딸의 밤 데이트 등 지역사회를 참여시키는 매장 차원의 행사들을 조직했다. 그들의 성공을 눈으로 목격하자 다른 운영자들도 UMD 프로그램에 하나둘 동참했다. 이후 몇 년간 사실상 거의 모든 매장이 최소 1명 이상의 정규직 마케팅 담당자를 두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출이 100만 달러씩 상승하는 것처럼 특정 기준을 초과할 때마다 마케팅 인력을 충원하는 운영자도 일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마케팅 비용을 조달하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집행하는 모델을 통째로 뒤집었다. 그것도 칙필레가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기 불과 몇 년 전에 마케팅의 새 지평을 열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브랜드 마케팅을 집행하기 위한 전술 재정적 지원의 80%에서 85%를 본사가 아니라 운영자들과 시장별 운영자팀이 부담한다.
대신에 본사는 그들에게 매장 차원의 마케팅에 필요한 도구와 훈련을 제공한다. 하지만 마케팅 재원을 조달하고 마케팅을 집행하는 책임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다. 요컨대 칙필레 본사는 마케팅 예산 마련과 집행의 책임에서 해방되었다. 덕분에 우리는 정서적 연결고리를 생성시키고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자원을 창조하기 위해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은 재미있다는 말로도 모자란다. 이건 까무러칠 정도로 신나는 일이다. 환대에 집중하면 어깨춤이 절로 난다. 대학 스포츠를 후원하고 관여하는 일도 즐겁고 패러다임을 깨부수는 광고에도 가슴이 설렌다. 이뿐만 아니라 매장 디자인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도 고객 인터페이스 즉 고객 접점 경험에 테크놀로지를 적용하는 것도 하늘을 나는 기분이다. 심지어 유니폼을 디자인하는 일마저도 콧노래가 나온다. 이외에도 재미있는 일은 끝이 없다. 칙필레는 정서적 연결고리를 생성시킬 목적으로 탄생한 브랜드였다. 만약 마케팅팀이 점포수, 고객수, 분기별 이익 등을 증가시키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오늘날의 칙필레는 없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유야 빤하다.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서건 창조적인 자유가 부족해서건 우리는 칙필레가 정서적 연결고리를 생성시키는 브랜드가 되는 데서 아무 역할도 못했을 테니 그렇다. 거래에 초점을 맞춘 패러다임하에서 마케팅이 하는 일은 관계와 정서적 연결고리를 중시하는 환경에서 마케팅이 할 수 있는 일과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 독립 매장의 운영자들도 쇼핑몰의 시장이라는 마케팅 사고방식을 각자의 지역사회에서 실천했다. 쇼핑몰에서 빛과 소금 같은 사람이 되라는 트루의 캐시의 조언은 쇼핑몰 바깥에서도 효과적이었다. 운영자들과 그들의 마케팅 담당자들이 해당 지역의 사업체, 학교, 종교단체, 스포츠팀 등에 봉사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은 덕분이었다. 이들이 바로 데이비드 셀리어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매장의 매출 증대를 전담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이후 특정 지역들에서 칙필레의 매장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했고 당연히 동일 시장에서 영업하는 운영자들은 칙필레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통합된 노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기 시작했다. 이 지점에서 지역 마케팅 관리자 개념이 탄생했다. 이들은 무대만 넓어졌을 뿐 역할 자체는 매장 마케팅 관리자와 다르지 않았다. 같은 지역에서 판촉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파트너들을 발굴해서 협상하고 자선 행사를 주최하며 칙필레 매장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발뻗고 나서도록 만드는 일이었다. 반면 그들은 매체 계획과 매체 구매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고 대신에 광고대 행사가 운영자들이 승인하는 예산으로 해당 지역을 대표해서 매체 계획부터 매체 구매까지 관리할 예정이었다. 본사의 마케팅팀도 UMD와 AMD를 지원하는 일에 박차를 가했다. 우리는 그들이 제품, 인력, 젖소 캠페인, 영향력 등을 활용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간 자료 모음집을 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관여함으로써 본사가 브랜드를 구축하고 매출을 증대시키고 싶은 방식이 매장에서 펼치는 마케팅 활동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었다. 본사와 그들 사이의 역할 분담은 확실했다. 우리는 계획 수립, 일정 관리, 예산 책정, 크리에이티브, 광고 집행 등을 위한 표준화된 관행을 제공했다. 대신에 그들은 각자의 매장이나 지역사회에서만 존재하는 독특한 기회를 찾았다. 마케팅 분담금 정책을 폐지한 후 수십 년간 본사는 운영자들에게 각자 매출의 약 3%를 매장 차원의 마케팅 활동에 투자하라고 계속 독려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일 뿐이었다.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를 투자하라고 강요하거나 일정에게 마케팅 비용을 계약상의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매출의 3%가 많아 보여도 경쟁자들의 광고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였다. 더러는 우리 매장의 평균 광고비보다 2배나 더 많이 지출하는 경쟁자들도 있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구축하고 싶은 브랜드를 고려할 때 절대적인 광고비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우리는 거래가 아니라 정서적 참여에 바탕을 두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었다. 이런 경우에는 개개인의 참여를 유발하기 위한 투자가 매체 중심 전략보다 효과성도 효율도 몇 배나 큰 법이다. 칙필레 본사가 전개한 일체의 매체 활동은 브랜드를 공중엄호하는 일이었던 반면 운영자들은 각자의 시장에서 효과적이고 일관된 지상 작전을 수행했다. 하지만 굳이 경중을 따지면 지상 작전이 우선이었다. 어차피 본사가 제공할 수 있는 매체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그나마 매장들이 각자의 시장에서 관계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그런 지원도 무용지물이었을 테니 말이다. 패러다임 파괴는 철저한 시장조사의 결과물이다. 나는 해마다 마케팅 예산안을 수립할 때 시장조사 예산을 꼭 포함시켰다. 내가 칙필레에 합류한 초창기의 트루의 캐시는 마케팅 부서의 시장조사 예산이 그토록 많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곤 했다. 더러는 눈을 찡긋하기도 했지만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물은 경우도 많았다. 회장님, 시장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예전에 회장님이 5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우리 샌드위치 어떻습니까? 드실 만합니까? 라고 물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1960년대 초 캐시가 드워프하우스 하나만 운영하며 칙필레 치킨 샌드위치의 조리법을 한창 개발하던 때의 이야기다. 그는 말 그대로 조리법을 완성하기까지 수년을 쏟아부었고 한 가지를 바꿀 때마다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구했다. 피클을 넣을까요? 말까요? 식빵하고 햄버거용 빵 중에 뭐가 어울릴까요? 버터를 바를까요? 안 바르는 게 좋을까요? 양념을 좀 더 강하게 할까요? 싱겁게 양념할까요? 예전에 회장님은 훨씬 개인적이고 관계지향적인 방식으로 시장 조사를 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이었다. 그것이 바로 정상적 조사입니다. 회장님이 하신 일이 그런 질적 조사입니다. 오늘날 시장 조사는 회장님이 5년을 투자했던 그 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조사에는 시식단, 시범 판매, 브랜드 성과 조사 등을 포함했다. 캐시는 우리가 세운 가정의 옳고 그름을 입증하기 위해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 과정을 순차적인 방식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흔쾌히 허락함으로써 언제나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었다. 고객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고객 피드백을 얻으려면 두 가지 선행 조건이 있다. 첫 번째는 적절한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가 유효성을 가질 수 있게 오랜 기간 해당 제품의 판매 변화 조사를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특히 신제품을 출시할 때 이런 과정을 고수했다. 어느 기업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도 신제품을 개발했다고 곧바로 정식으로 출시하지 않았다. 대개는 최소 60개에서 최대 100개의 매장에서 시범 판매한 뒤에야 출시 여부를 결정했다. 심지어 매장에서 신메뉴를 시범 판매하는 기간이 1년을 넘긴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신속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이런 과정이야말로 우리로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였다. 우리가 결정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편 우리는 시범 판매 기간 동안 운영자들로부터 절차와 공정에 관한 피드백도 꾸준히 수집했다. 종합해보면 우리는 고객에 관한 광범위한 통찰과 운영자들의 피드백을 축적하고 매출 성과와 운영자들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뒤에야 신제품을 정식으로 출시했다. 우리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 매장 운영진을 위한 자원을 구축하는 데도 공을 들였다. 재고 관리 방법이나 판매 시점, 즉 POS 관리 컴퓨터 시스템 11의 환경을 재설정하거나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 마케팅 도구와 교육 훈련 자료를 개발하는 방법 등이었다. 쉽게 말해 신제품 출시가 야기할 운영 복잡성을 해결해줄 자원 일체를 제공했다. 우리가 그런 자원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과 운영자와 수치에 눈과 귀를 집중시키는 체계적이고 엄격한 과정을 거쳤던 덕분이었다. 우리는 제품 품질, 서비스 품질, 청결, 정확도, 신속성, 주의력, 응대, 친절도 등에 관해 모든 매장에서 고객 피드백을 얻어야 했다. 이런 모든 항목은 좋은 매장의 필수 요소였다. 이것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었다. 우리는 쇼핑몰 매장만 운영하던 시절부터 이런 매장 차원의 표준적인 벤치마크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독립 매장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브랜드의 덩치가 나날이 커졌고 이는 조사 활동의 규모도 덩달아 확대되었다는 뜻이었다. 이에 우리는 쇼핑몰 매장 비즈니스 모델에서 구축한 조사 방법론을 독립 매장들에서 더욱 발전시켰고 추가적인 조사 자원을 투자했다. 캐시의 삶과 유사는 영원하다. 2010년대 중반이 되자 칙필레는 1세대 경영위원회가 물러가고 2세대 경영위원회 시대가 막이 올랐다. 그들은 트루의 캐시와 초대 경영위원회가 정립한 의사결정 방식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계승해야 했다. 35년이 넘는 오랜 세월 캐시와 경영위원회는 사업과 투자와 사람과 관련된 사실상 주요한 모든 의사결정에서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었을까? 트루의 캐시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으로 보여줄 만큼 중요하게 여긴 보편적인 진리는 무엇이었을까? 칙필레의 차세대 리더 군단이 이런 가치와 진리를 반드시 이어가도록 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기업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런 가치와 진리를 명문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그래야 하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도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는 그것들을 마음으로 배우고 이해했으니까. 그러다가 2013년 경영위원회와 장기근속 리더들의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트루의 캐시의 오랜 동료였던 우리가 그의 리더십 방식을 명문화해놓지 않으면 후세대는 그것을 직접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물며 그럴 즈음엔 캐시가 이미 우리 곁에 없을지도 모르죠. 요컨대 이제 우리는 그의 리더십을 가르쳐야 했다. 그리하여 나를 포함해 경영위원회 위원들이 그 막중한 총대를 맸다. 우리가 30년이 넘도록 캐시와 함께 결정했던 중요한 모든 사안을 더듬어 보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자 불순물을 걸러내는 여과기 역할을 했던 핵심 가치를 정리해서 문서화했다. 1년 이상이 걸린 대장정이었다. 어쨌든 우리는 합의된 6대 핵심 가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그 결과물을 하나씩 소개하려 한다. 새로운 내용도 있고 이미 앞서 설명한 가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충직한 청지기부터 시작해보자. 충직한 청지기가 되라.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던 대로 청지기 정신에 있어서는 트루의 캐시의 행동 자체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칙필레의 후세대를 생각하면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한 행동 목록이 있으면 좋으련만 캐시에게는 그런 목록이 필요 없었으니 존재할 리가 만무했다. 그저 그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을 뿐이었다. 이에 나는 우리의 후세대가 단순히 그의 행동만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오히려 그의 진심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고 나면 그가 그랬듯 그런 행동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이다. 우리가 1982년 칙필레의 기업 목적을 정립했을 때 충직한 청지기가 되는 것도 핵심 원칙으로 포함되었다. 하지만 캐시는 훨씬 오래 전부터 청지기 정신에 살아있는 본보기였다. 특히 그는 자신의 가족을 포함해 모든 관계를 수호하는 충직한 청지기였다. 2014년 9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캐시는 평생을 함께한 지넷과 결혼 67주년을 얼마 앞두고 있었다. 캐시와 지넷은 된 버바, 트루디 3남매가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캐시 부부는 3남매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새기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는 책임에 충실했다. 캐시는 1967년 칙필레 1호점을 시작하기까지 21년간 운영했던 드워프하우스에도 십수년을 일한 직원이 있을 만큼 청지기 정신으로 물들였다. 그들 직원과 캐시 사이의 사랑과 존경은 쌍방향이었고 그들은 걸핏하면 그때의 이야기를 추억하곤 했다.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는 에디 화이트에 관한 일화였다. 시작은 캐시의 식당 이름이 드워프 그릴이던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화이트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10대 초반 나이 때부터 드워프 그릴에서 일을 시작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그곳에서 일했다. 그래도 화이트는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하지 못했다. 화이트가 대학 등록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동료 직원 둘이 그를 도와주기로 의기투합했다. 둘은 빈 마요네즈 통에 에디의 학자금 모금이라고 써서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계약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모금액은 그의 학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자 트루의 캐시가 나머지 금액을 선뜻 내주었다. 이것이 어째서 단순한 친절을 넘어 좋은 청지기 정신이냐고? 에디 화이트는 애틀랜타 남쪽 클레이턴 카운티 학교들에서 30년간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다. 1973년 캐시는 칙필레의 매장 직원에게 1인당 $1,000의 대학 학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패스트푸드 업계에서 최초였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20년도 전인 1951년부터 주일학교에서 13살짜리 소년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봉사해왔다. 캐시는 그 소년들에 대한 책임이 각자의 부모와 교사 그리고 보이스카우트 단장과 지도부에게만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캐시는 자신 같은 주변 사람 모두의 책임이며 자신이 그들을 보호하는 청지기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캐시는 칙필레를 통해 벌어들인 돈은 동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우리는 그 돈을 지키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이것은 그가 돈에 관대한 동시에 인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칙필레에 투자한 돈이든 사람이나 자선활동에 투자한 돈이든 그는 1달러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았다. 장기적 관계를 구축하라. 트루의 캐시에게 한 번 맺은 인연은 영원한 관계였다. 그가 어릴 적 소꿉친구였던 지넷과 거의 67년간 부부로 해로한 것이 좋은 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이 맺은 모든 관계가 지넷과의 결혼처럼 영원하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사람이었다. 심지어는 칙필레 매장을 맡길 운영자 후보들을 면접할 때 결혼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것은 결혼입니다. 그는 운영자와의 관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헌신을 다 바쳤고 상대방도 똑같이 돌려주기를 기대했다. 또한 그는 누구든 칙필레의 가족이 되고 나면 은퇴하는 날까지 칙필레의 식구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다. 나도 1980년대 초 면접 과정에서 영원히 기억에 남을 그 말을 직접 들었다. 학교 교육에는 시간이 필수다. 경험도 순전히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구성원이 조직을 떠날 때는 몸만 나가는 것이 아니다. 시간에 의해 축적된 경험도 함께 사라진다. 캐시는 칙필레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직원 이탈과 재교육이 발생시키는 비효율성은 회사 수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준을 넘어 훨씬 더 큰 파장을 불어온다. 무엇보다 매장과 본사 모두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이것은 감기나 사랑만큼이나 숨기기 힘들다. 즉 고객이 그런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린다. 시간은 좀 더 깊은 의미에서 또 다른 혜택을 준다. 사람들은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례해서 서로의 진심과 동기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갈수록 손발이 맞아간다. 모든 일에는 동전처럼 양면이 있는 법, 장기적인 관계도 주의할 점이 있다. 장기 근속이 절대 선이 아니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나태해지거나 정체되거나 안일주의에 빠진다면 장기 근속도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고로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것이 관건이다. 우리는 이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성원의 지속적인 개선과 교육과 훈련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방심하지 않고 늘 깨어있도록 순환보직 제도를 운영했다. 환대하라. 트루의 캐시는 음식에 진심인 요식업자답게 당연하게도 최고의 식재료와 최상의 조리법을 항상 고집했다. 동시에 그는 산해진미라도 음식 하나만으로는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았다.
그가 드워프하우스에서 지속가능한 사업을 구축할 때 핵심적인 경쟁 우위는 신선한 좋은 재료도 완벽한 조리법도 아니었다. 바로 환대였다. 그런데도 우리는 칙필레가 모든 기초를 세우고 뜻을 세우는 이립과 입지의 나이가 되도록 환대의 가치에 둔감했다. 한마디로 등잔 밑이 어두웠다. 트로의 캐시의 환대 정신을 칙필레의 경영 원칙으로 전환하는데 어째서 그토록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캐시가 마침내 우리에게 비장의 카드를 내밀었다. 고객이 고마움을 표현하면 제 기쁨입니다. 라고 반응하라. 그리고 이 두 마디는 그의 환대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비록 우리가 제 기쁨입니다. 에 함축된 환대의 의미를 완벽히 이해하기까지 두세 해가 걸렸지만 그것을 이해한 뒤로는 환대가 드워프하우스에서 그랬듯 칙필레 브랜드에서도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되었다. 뭐니 해도 제 기쁨입니다. 의 가장 큰 효과는 상대방이 정말로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제 기쁨입니다. 라고 말하면 10중 8구 고객은 미소로 화답해준다. 그렇다면 캐시는 어째서 제 기쁨입니다. 왜 전도사가 되었을까? 그는 환대의 재능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었으니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본능을 따른 것이었다. 시작이야 어쨌건 그 두 마디가 100마디 말보다 더 강한 울림을 준 것은 명백했다. 그렇게 고객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패스트푸드 산업에서 환대는 쌍방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더욱이 개개인 모두가 환대의 재능을 타고나는 것이 아니면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우리가 칙필레 매장의 환대 전담자를 운영하는 것에 관해 토론했을 때 새로운 숙제가 떠올랐다. 운영자가 먼저 환대의 재능을 발휘하고 또한 자신처럼 환대의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춰야 했던 것이다. 환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의 커다란 장점 중 하나가 자신과 같은 재능을 지닌 사람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환대에서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작용한다. 개인적인 책임을 져라. 개인적인 책임감은 힘과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가 있다. 트로의 캐시는 모든 관계에서 개인적인 책임감을 중요하게 여겼다. 가령 칙필레 본사 직원이나 매장 운영자를 선택할 때 그가 원하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개인적인 책임감이었다. 당연히 첫째는 주어지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업무적인 능력이었다. 두 번째 조건이 책임감과 관련 있었는데 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따졌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두 가지 모두 캐시의 개인적인 판단에 근거했다. 어쨌건 그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을 뽑아 말 그대로 곳간 열쇠를 맡긴 다음 본인은 한 걸음 물러났다. 때로는 직접 본인 입으로 말하기도 했다. 나는 자네의 판단력을 믿네. 하지만 그가 굳이 매번 입으로 말할 필요는 없었다.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그가 우리의 판단력을 믿는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토록 깊은 신뢰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를 대리한다는 기분과 책임의식을 안겨주었다. 게다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새겨진 팔찌가 세상에 나오기 훨씬 전부터 우리는 중요한 모든 결정을 앞두었을 때 스스로에게 트로의 시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묻는 습관이 생겼다. 1. 우리는 트로의 캐시에게, 칙필레 브랜드에게, 고객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다해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성사시킨 거래, 우리의 업무적인 관계, 우리가 칙필레에 대해 말하는 방식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보행 습관과 운전 습관과 골프장에서의 언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했다. 캐시가 우리를 신뢰했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책임감으로 보답했다. 캐시는 내가 개인적인 책임을 다하는지 확인하려고 내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매 눈으로 주시하는 행동은 결단코 하지 않았다. 그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왜 존재하고 나는 그리고 칙필레는 무엇을 지지하는지 답을 찾는 것은 오로지 내 몫이었다. 요컨대 그 모든 책임은 내게 있었다. 나는 직원들에게 회사가 해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장담했다. 실수하건 실패하건 일을 그르치건 그런 것에 대해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들 모두는 칙필레의 일부, 다른 말로 캐시가 내 면접 과정 중에 말했듯이 칙필레의 식구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암묵적으로 위임받았다는 뜻이다. 끊임없이 배우는 것도 올바르게 일하는 것도 그들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이런 두터운 신뢰를 받으면 누구든 힘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지휘 권력보다 개인적인 영향력을 사용하라. 칙필레에는 독특한 전통이 하나 있다. 특정 역할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를 장기적인 성과로 스스로 증명할 때까지 그 직함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원칙으로 지미 콜린스도 예외가 아니었다. 콜린스는 1980년대가 저물도록 여전히 부사장의 직함을 떼지 못했다. 실제로는 어느 기업의 사장 못지않게 직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트로의 캐시가 1988년 운영자 세미나에서 콜린스의 승진 소식을 발표했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축하를 보냈다. 거의 모두가 속으로 생각했든 혼잣말했든 옆 사람에게 속삭였든 반응은 똑같았다. 진즉에 사장이 되었어야지. 늦어도 한참 늦은 승진이야. 1968년에 입사했으니 만 20년 만이었다.
캐시나 콜린스나 직함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둘에게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방법이 지위 권력을 사용하는 것뿐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내가 가진 지위 권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상대방의 미래에는 결코 좋은 징조가 아닐 걸세. 이렇게 볼 때 그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명백했다. 지위와 직함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성품과 가치관에 따라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캐시와 콜린스가 원하던 인재상은 지위와 직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를 완수하고 팔로우십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만약 직함을 앞세워 영향력을 발휘하고 딱 직함만큼만 성과를 내는 사람이라면 치필레와는 맞지 않았다. 직함만 놓고 보면 우리가 많은 경력 직원을 채용하면서 푸대접했다고 볼 수 있었다. 그들이 예전 직장에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낮은 지위를 제공했으니 그렇다. 특정한 임무나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규합하고 팀워크를 촉진하는 능력이야말로 지위 권력보다 훨씬 중요하다. 칙필레의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루의 캐시는 회사가 나아갈 방향과 관련해 경영위원회의 생각과 다를 때도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기 위해 지위 권력을 사용한 적은 거에 없었다. 개인 회사인데다 단독 소유주였으니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즐겨라. 트루의 캐시는 지나치게 근엄하지도 점잖빼지도 않았다. 젖소 감사의 날에 자신이 좋아하는 젖소 의상을 입을 정도로 장난기가 있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젖소로 분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에는 충분했다. 또한 그에게는 별난 취미도 있었다. 칙필레의 마스코트인 젖소 봉제 인형을 가방 가득 넣은 채 공항 대합실을 돌아다니며 나눠주었다. 오직 사람들이 젖소 인형을 받고 웃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에서였다. 그는 시치밋된 얼굴로 진지하게 말하는데 은근히 웃겼고 그의 능청 떠는 재치는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세상에 이런 뚱딴지 같은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거지? 칙필레의 여러 장점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주려 대놓고 노력한다는 점이었다. 직원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처럼 예상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거야 인지상정이었다. 하지만 칙필레가 그런 노력을 기울인 주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트루의 캐시 자체가 예상하지 못한 재미를 주는 사람이었다. 이제까지 소개한 6가지 원칙은 칙필레의 DNA에 깊이 뿌리내려 칙필레를 독보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준 원동력이었다. 또한 리더를 비롯해 식구 모두가 칙필레를 세상 하나뿐인 브랜드로 차별화시켜주는 장점들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뒤받쳐준 문화의 대들보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